이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1,400억의 과징금과 철저하게 벤치마킹 하는데, 지금의 쿠팡을 만든 것이 바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쿠팡의 성장을 견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커머스 업계에서는 정말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알리, 테무, 그 다음에 쿠팡, 신세계, 이마트, 뭐 롯데백화점, 뭐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커머스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결국 살아남는 자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넥스트 커머스 이 책의 저자이신 박종일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치열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참 쿠팡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어제 보니까 쿠팡이 1,400억 과징금을 맞았네요. 1,400억이면 쿠팡 같은 그 이익이 아주 크지 않은 이런 곳에서는 치명적인 과징금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이게 어떤 그 유통업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그 국내 이커머스 산업의 흐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온라인 커머스라는 시장이 개화가 됐고요. 당시에 뭐 G마켓, 옥션과 같은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고, 해외에서는 뭐 이베이 혹은 뭐 야후 쇼핑과 같은 커머스 플랫폼들이 나왔고, 중국에서 알리바바 그룹이 그때부터 새롭게 나왔고요.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PC가 아닌 모바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가 됐고요. 최근에는 그 모바일 쇼핑 이후에 수많은 커머스 기업들이 탄생했다가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시대를 맞이했던 거죠. 그랬다가 최근에는 해외에서는 아마존, 국내에서는 쿠팡과 같은 거대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큰 기업들만이 살아남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그 생존,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쿠팡, 1,400억 과징금 맞은 이 이야기는 뭡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쿠팡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1,400억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그리고 쿠팡의 자회사인 CPLB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유통 플랫폼이라는 쿠팡에서 제품을 제조 유통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소위 요새 얘기하는 이제 PB 상품인 거죠. 그러게, PB. 우리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워낙 그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데. 네. PB 상품은 어떠한 유통 기업이더라도 다 제조 유통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쿠팡의 PB 제품을 일반 제품에 비해서 우리 검색하실 때 상위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팡은 자사 제품에 대해서 가중치를 뒀다는 부분입니다. 더 많이 쉽게 그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게끔 그 품목을 찾았을 때. 네, 맞습니다. 어제 발표한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중치를 1.5배를 뒀다. 그리고 인기 검색어 순위에서 5위, 10위 이런 구간별로 자사 제품이 노출을 하게끔 했다. 일종의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쿠팡의 임직원들이 자사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그 조작, 리뷰 조작, 댓글 조작이라고. 댓글 조작,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젠 쿠팡에서 반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도 마찬가지인데, 제품을 진열하는 것은 유통기업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자 역할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공정위가 또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PB 사업을 위해서 제품을 진열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공지가 되었느냐, 그리고 공정한 행위가 되었느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느냐를 문제 삼았던 것이고요. 그 쿠팡 직원들의 리뷰를 다는 작업 역시 초기에는 쿠팡이 이를 공지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2년 전에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이후에는
현재도 노출은 하고 있으나 일반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서 특혜성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1,400억의 과징금을 처분받은 쿠팡은 즉각 반박해서 행정소송 등에 대응을 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지루한 법적 싸움이 한 몇 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런 유통업체에서 뭐라 그럴까요? 소위 이 브랜드 유통업체들이 PB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전략, 여기에 뭔가 제동이 걸리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될 것은 유통기업들이 PB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상 공정위에서는 제재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PB 유통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뭐 오늘 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쿠팡에서는 PB 상품 유통을 못하게 되면 더 이상 로켓 배송을 할 수도 없다.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마진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건데 네. 수익이 PB가 아무래도 마진율이 높겠죠. 네, 쿠팡의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높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획했던 뭐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 구축과 같은 신규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소위 그 협박성 멘트 아닌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쿠팡이 저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쿠팡을 저렇게 키워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로켓 배송이라는 물류 시스템을 갖춘 것인데 이제 와서는 본인들이 갖춘 그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다시 고객들의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을 협박하는 것은 아니냐. 마치 네이버라는 검색 포털에서 예전에도 네이버도 그 검색어 순위 조작에 맞아요.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죠. 네, 공정에서 처분받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네이버가 당시에 우리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못하게 하면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 서비스 중단해야 된다. 라는 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어쨌건 쿠팡에게는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쿠팡도 어쨌든 나스닥이긴 하지만 상장이 돼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또 많은 그 주주들이 있을 텐데 투자자들이 이 불확실성이라는 요소 때문에 주가 흐름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거는 쿠팡만 이럴까? 뭐 많은 이커머스 업체들도 대부분 이런 식의 어떤 쿠팡 전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쿠팡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쿠팡의 그 실적에서 이 PB 상품이 차지하는 부분을 보면 작년도 쿠팡 전체 매출이 31조 원 됐고요. 단기 순이익이 약 6천억입니다. 근데 쿠팡의 PB 상품을 제조 유통하는 자회사인 CPLB의 매출은 1조 6천억, 단기 순이익은 1,200억인데 쿠팡 매출 비중에서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 비중은 5%밖에 되진 않지만 단기 순이익에서는 20%를 차지합니다. 꽤 크군요. 단순히 과징금 1,400억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는 단기적인 이슈일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쿠팡이 PB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것이냐, 지금보다는 실적이 더 떨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위 말대로 1.5배 더 노출을 경쟁업체들 대비해서 그렇게 좀 비율을 높였다고 하면 이걸 다시 똑같이 1%대로 이제 낮춘다 했을 때 매출이 과연 얼만큼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 이슈일 것 같고요. 1,400억이라는 과징금은 일단 그 일회성 요소니까 네. 이게 중요하겠군요. 네. 1배로 낮췄을 때 결국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맞습니다. 이게 공정위의 보도 자료를 보시면 웬만한 이커머스 관련한 논문이나 서적보다 훨씬 더 인사이트를 보실 만큼 내용이 방대한데요. 공정위가 지난 2년 동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쿠팡 내부 자료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검색 순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11위부터 20위까지의 매출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어떻게 해서든 검색 순위 10위 안에 올려놔야 되고 1위와 2위의 차이가 2배, 3배까지도 나기 때문에 만약에 쿠팡이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같이 그 알고리즘을 1.5배가 아니라 1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면 쿠팡 PB 사업의 실적에는 분명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우리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1.5배로 하는 게 불합리한 게 아니야. 우리가 프리미엄이 있어야지 이거를 주장하는 겁니까? 우린 그런 적 없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어때? 이거예요. 우리 이러한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어라는 표현은 하진 않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네, 유통업에서의 속성이다. 그러면 해외라든가 혹은 다른 기업들의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쿠팡은 매우 적극적으로 아마존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로켓 배송은 이미 아마존이 예전부터 해왔던 프라임 배송 혹은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과 같은 배송 서비스가 있고요. 우리 쿠팡 플레이로 뭐 축구도 보시고 뭐 스포츠 게임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는데 이미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쿠팡은 아마존을 철저하게 벤치마킹 하는데 아마존 역시도 이미 예전에 PB 상품으로 큰 곤욕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답이 그렇죠. 근데 기업들이라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좀 내 거를 좀 더 많이 팔리게 이익이 나는 것을 이게 뭐가 잘못돼 내 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왜 해외 사례는? 네, 아마존의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구조는 비슷합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인기 제품을 아마존 PB가 유사하게 출시하고 검색 순위에서 올려놓는다거나 혹은 그런 행동을 해서 아마존의 PB 사업은 성장을 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도 PB 제품을 가격을 낮게 설정해서 대부분의 고객들한테는 혜택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2017년에 미국의 예일대학교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던 법학도인 리나 칸이라는 인물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존의 독점적인 지위가 기존의 독점법과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깊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실 거니까요.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는 시카고 학파가 주도했던 공정법, 즉 가격만 저렴하면 고객들한테 이롭다. 그리고 기업들의 가격 경쟁은 고객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리나칸이 그때 주장했던 것은 아마존의 사례를 콕 집어서 아마존은 영업 손실 혹은 최소한의 영업 이익, 계획된 적자를 통해서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있다. 하긴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기존의 업체들은 결국 어려워지고 결국 네, 경쟁자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 전자책 시장에 들어오면서 출판사에게는 15달러를 정산해주면서 고객에게는 10달러만 받는 겁니다. 권당 5달러를 손해보지만 아마존은 그때 오프라인 서점들을 다 밀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온라인 서점 시장을 장악하면서 가격 결정이나 혹은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더 키워왔는데요. 결국 리나칸은 기존의 독점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아마존 역시도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PB 사업을 일부 축소한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결국 리나칸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징벌을 받기보다는 경고를 받고 이슈가 되니까 알아서 PB의 어떤 비율을 낮춘 겁니까 스스로? 아니면 거기도 뭔가 강력한 과징금 같은 규제를 받은 겁니까? 사실 미국의 연방위원회는 예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뭐 수십 조의 과징금을 매기기도 하고 AT&T라는 통신사를 지역 단위로 다 분할시키기도 할 만큼 막대한 힘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대응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물론 이제 PB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했었지만 기술 기반의 새로운 회사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니라 기술 기업이 되었는데요. 물론 전자상거래업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마존이 전자상거래업을 하면서 쌓아왔던 기술을 가지고 크게 보면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고요. 지금도 우리가 서버를 구축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마존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혹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지금은 AWS라는 클라우드가 전 세계 1위가 됐고요. 네. 클라우드 시장에서. 그리고 아마존 전체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자상거래 유통 물류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는 물류 기술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그 물류 기술을 또 판매도 하고요. 전 세계의 다른 기업들의 제품들을 풀필먼트 아마존 서비스라는 물류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을 해주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그 당시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은 전자상거래 더하기 기술 기업이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쿠팡이 아마존을 아주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도 어떤 그 리스크 관리 전략에 들어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좀 뭔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대응하는 거 보면은 좀 생각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쿠팡은 아마존과 같이 아직까지는 견고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존은 AWS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기술 서비스가 있어서 현재는 커머스 사업보다 다른 신사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큰데요. 쿠팡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커머스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쿠팡 이츠와 같은 배달 서비스, 쿠팡 플레이와 같은 OTT 서비스에 노력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마존처럼 쿠팡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건 딱 그 잡게 되면은 새로운 사업을 말씀하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뭐 그것 때문에 아마존의 주가가 튄 거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수월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미국 대표도 미국 시민이고 네. 그런가 결국 주주도 미국 사람이고 상장도 미국에 돼 있고 사실상 이거 한국에서 돈은 버는데 미국 기업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좀 심리적으로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은 쿠팡 INC라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모기업이 있고요. 쿠팡 한국 법인이 자회사인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미국 소유의 기업이 맞으나 하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거나 사업 환경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쿠팡은 이미 6만 명이 넘는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쿠팡이 만들어 놓은 커머스 환경과 물류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 역할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커머스 사업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전자상거래라는 영역을 넘어서 플랫폼화 되면서 이 갈수록 이제 대형 기업들이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시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 신세계 이마트 그다음에 지마켓 인수하고 그 옥션 인수하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국내 재벌 기업들도 이러한 그 쿠팡 같은 기업들하고의 경쟁에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역사는 이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는 이마트 혹은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침해해야 한다라고 해서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발목이 묶이다 보니까 지금 쿠팡과 같은 온라인 기업들이 아직은 제도적으로는 그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기업보다는 규제가 적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에서 사각지대 좀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발목이 잡혔다라고 본인들은 안타까워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환경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환경에 따라서 법과 제도도 한 번쯤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법과 제도가 현재 상태에서 유지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신세계, 이마트 혹은 롯데그룹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쿠팡의 성장을 견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정말 그 과거에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적자를 받고 그 수조 원의 그 적자를 메꿔주는 또 소프트뱅크의 그런 투자 이런 걸 보면서 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여러 해 지나고 보니까 참 이 선구적으로 시장을 내다보는 사람들의 그 지혜는 참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게 상당히 위기이긴 하겠네요. 그 쿠팡에게는 잘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요즘 이 AI가 모든 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커머스 쪽에서 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좀 끌어내고 있나요? 지금의 쿠팡을 만든 것이 바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쿠팡이 초창기에는 뭐 티켓몬스터, 유메프와 같은 소셜 커머스로 시작을 했지만 쿠팡은 그때 이제 사업을 전환한 거죠. 당시 업계에서 매우 희한하게도 쿠팡이 뭐 구글이나 혹은 네이버의 개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스카웃을 한다. 채용 시장에서 보통의 커머스 기업이라고 하면 MD라던가 혹은 구매 담당자들을 채용하기에 노력을 하는데 쿠팡은 그 당시에 개발자들 채용에 그렇게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그동안 이제 누적 적자가 꽤 몇 조 원 달하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물류센터 구축도 있었지만 당시에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자를 채용할 때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쿠팡이 기술에 투자를 한 것이 지금의 다른 G마켓, 옥션, 뭐 11번가, 티켓몬스터, 위메프를 밀어냈던 가장 큰 경쟁력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쿠팡은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계속 새로운 제품을 추천하게 되고요. 고객들에게 필요한 지금 당신이 한 달 전에 구매한 휴지가 떨어졌을 것 같아 다시 또 휴지를 구매하는 것을 또 추천하게 되고요. 물류 시스템에서는 전국에 100개가 넘는 물류센터의 물류 시스템이 다 이 알고리즘으로 돌아갈 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이제 이 커머스 산업에서도 좋은 제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술적인 진보를 하지 못하면 쿠팡과 같은 기업에게 계속적으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커머스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기술 기업으로서 어떤 메리트를 확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생존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더 치열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신규 사업자가 그 사업 자금 그 규모 이런 것 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 결국 승자 독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이게 마치 이제 플랫폼 싸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통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싸움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쿠팡을 볼 때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스포츠 중계를 볼 때도 넷플릭스를 볼 것이냐, 티빙을 볼 것이냐, 아니면 쿠팡 플레이를 볼 것이냐. 이건 이제 새로운 경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배달할 때도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할 것이냐, 쿠팡 이츠에서 주문할 것이냐. 이미 쿠팡은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벗어나서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이 된 쿠팡을 전자상거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플랫폼으로 바라볼 것이냐를 지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유통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단지 이 쿠팡의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투자의 힌트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